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승강기나 혼잡한 버스처럼 현실적으로 해롭지 않은 상황에 대한 공포에 관련된 환자의 정신적 갈등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러나 분석에서 우리는 예컨대 환자가 능동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자동차 사고와 같은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야기된 불안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접근해야 한다. 누구든 그런 사고를 당하면 놀랄 수밖에 없다거나 실제적인 위협이 존재한다거나 그래서 당연히 불안이 정상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모든 상황에서 분석적 태도를 유지하는 일이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며 특수한 반응 혹시 그런 반응의 결여를 신경증적이라고 오명을 씌우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 번은 예의 그 자살 기도 및 자기 패배적인 환자가 이게 뭐예요? 예의가 뭐예요? 아, 그런데 예컨대 한 번은 예의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아까 그 사례 얘기. 위에서 예. 예. 그런 예컨대 한 번은 예의 그 자살 기도 및 자기 패배적인 환자가 우연한 사고를 당했다. 그가 시가를 운전하면서 지나고 있을 때 무거운 물체, 아마도 벽돌이 건축물에 의해서 날아와 그의 차에 부딪혔다. 그래서 차의 지붕이 형편없이 쭈그러들었다. 그 소리는 매우 컸고 요란스러웠지만 무슨 일이 났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는 매우 조용했고 보험 문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고 놀랍게도 그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매우 신이 나 있었다. 그가 그 뒷날 분석 시간에 그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유쾌한 듯 부언하기를 내가 편집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그들이 실제로 나를 박해하고 있어요. 그가 이야기를 계속함에 따라 왜 그가 그 사건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것이 발생한 것을 즐거워했는지 한 가지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 사건이 자신의 자기 파괴적 경향을 인식하지 못하게 부정하는 방어 기전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모르겠어. 네, 그 다음 구절까지 읽고 이해를 해보죠. 이번에 그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의 반응에 대한 다른 결정인자들이 역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즉 여성적 소원의 무의식적 충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의 연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에게 지적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것은 그 사고가 그에게 위안을 주었고 그래서 불안을 고조시키는 대신 불안을 감소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들으시면서 이 사례를 어떻게 저자가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지 조금 나눠주시죠. 사고가 났는데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안해지고 그걸 잘 수용하고 아주 사건 난 것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활기 있게 그 사고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오히려 그 속에 어떤 조이풀한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근데 교수님,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내담자 엄마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내담자 아이가 맨날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 아이예요. 뭐 그래요. 하루도 사고를 안 친 적이 없는데 그 엄마는 그 사고에 뒤처리를 해주면서 신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묘한 심리 구조가 이게 복합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비슷하죠? 굉장히 불안한데 오히려 얘가 사고를 치면 더 신이 나 있어요. 또 활기가 있어지죠. 예. 그러니까 우선 이 교과서에 나온 네네. 사례를 우리 김성희 선생님 어떻게 이해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어두워요? 다 어둡게 나오지? 어, 화면이 전혀 안 나와요. 그건 지금 김성희님의 지금 선생님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차라리 예. 환해지면 더 불안이 그칠 것 같아요. 숨어 있으니까 어떤 불안이 올라올지 몰라. 조금 불안하게, 차라리 보여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방금 제가 말했던 그런 것처럼 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뭔 일이 일어나면 큰일이야 라는 불안을 계속해서 고조시키면서 그 불안 가운데 있느니 차라리 그냥 딱 터져서 그 터진 것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안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지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꼭 이 사례하고 같지는 않은데 그런 현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만약에 군대에서 매일 어느 누군가에서 야단받는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날 자기 차례에 그냥 야단을 맞고 나면 후련해지고 더 이상은 더 야단 맞을 일이 없다고 하는 느낌을 그 불안해서 더 이상 불안을 느끼지 않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례에서는 조금 또 결이 다른 어떤 심리적인 상황이 느껴지는데 우리 서 목사님 어떻게 느끼세요? 이게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례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런 충격적인 사건일 텐데, 그렇죠. 예, 그 공포가 이 여성분에게는 굉장히 기쁨으로 어떤 조의로 다가왔다는 거거든요. 그때 뭔가 이게 그걸 통해서 뭔가 굉장히 쾌감을 느끼고 또 뭔가 제가 금방 떠오르는 건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복수적인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뭔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하는데, 뭔가 굉장히 큰 충격이고 완전 데미지를 입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기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게 뭔가 그 속에 뭔가 쾌감을 주는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그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정확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분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찰스 브렌너는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까 찰스 브렌너가 봤던 부분을 우리가 좀 소화해보죠. 이분은 굉장히 패러노이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느끼는 심한 편집증 환자인데, 그래서 분석하면 당신이 편집증이라고 계속 우리 브렌너 분석가인 이 찰스 브렌너가 아마 해석을 잘 해줬을지 모르죠. 당신 참 편집적인 성향이 있어서 판타지 속에서 당신은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항상 뭐예요? 자기가 실제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스러워한다고 지금 자기가 분석가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저 억울할 수 있죠? 정말 저 FBI 요원이 계속 자기를 따라붙고 있다고 자기는 느끼는데 그게 팬터시라고 우기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해석을 해줘도 잘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끼는데 분석가 선생님은 계속 그게 다 팬터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걸 부정할 수 없는데 그거 자체가 자기에게는 잘 소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편집적인 상황이 일어났죠. 맞아. 자기가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물체가 떨어져서 자기 자동차가 지금 사고가 났죠. 그러니까 운전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어떤 물체가 와서 부딪혔다고 한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패러노이드하게 생각했던 거에 정말 일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괜히 나의 자기 파괴적인,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자기 파괴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내가 현실을 잘못 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자기에 대한 비난 같은 것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보여줄 수 있는 입증이 돼 있잖아요. 자기가 셀프 디스트럭티브한 텐던시, 자기 파괴적인 어떤 경향 때문에 계속 편집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입증 자료가 나오니까 그거 보세요. 정말 나를 박해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죠. 그거 봐요. 내 얘기가 맞았잖아요. 라고 하니까 이분은 지금까지 자기가 수용되지 않고 있었던 어떤 부분이 있죠. 당신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공격받는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분은 참 힘들었는데 실제로 편집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자기가 그게 우연이건 어떻건 공격을 받은 상황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이거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라고 하니까 이 사건은 분명하게 자기 편집적인 성향 때문에 온 게 아니래.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것을 입증해주는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생기가 생겼죠. 어떤 활발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또 그 상황을 잘 처리하는데 오히려 신이 나 있다는 얘기죠. 그거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맞잖아요 라는 상황이 된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각자가 느끼는 게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갈등 구조가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 구조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 자체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사례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공상 취미, 예술적 흥미, 그리고 기타 여러 취미들처럼 모두 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한 분석적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환자의 증상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갈등이 중요한 결정인자 역할을 한다. 예컨대 어떤 환자는 자기가 탄생한 도시의 역사에 관한 흥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소년 시절부터 시작한 것이었다. 그 당시 그는 그 주제에 관해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읽었는데 특히 지금은 건물이 들어차고 사람들이 북적대지만 과거에는 평화롭고 사랑스러우며 사람들이 그리 많이 살지 않았던 그런 한적한 옛 모습에 관해서 읽었다. 만일 그 도시가 지금도 옛날 모습이라면 혹은 그가 일찍이 보다 행복했던 그 시절에 살 수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환자는 2~3살 터울로 출생한 사형제 중 첫째였다. 사내인 첫째는 부모에게 반항적이었고 그에게는 말로나 신체적으로 난폭하게 대했다. 여기서 여러분 부모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antagonistic to the patient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patient하고 parent를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큰형은 이 내담자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반항이 아니고. 네. 옛날 그 시절에 살고 싶어하는 환자의 소원은 가족에서 연장자, 아버지 혹은 큰형, 연장자가 되고 싶어하고 엄마를 항상 자기 곁에 독차지하고 싶어하고 그의 경쟁자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아름답고 한적한 시골, 그의 소원을 표현한 것인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서운 질투나 싸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웨디푸스적 갈등이 그의 신경증적 증상을 형성하는 데 작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역사에 관한 그의 흥미의 결정인자로 작용하였다. 다른 어떤 환자는 전원 생활에 대한 대단한 사랑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시골에 가기를 좋아했는데 그것이 농장이거나 숲이거나 아니면 산이 되었든 상관이 없었다. 그녀가 숲이나 들을 거닐면서 따먹는 산딸기나 입에 넣고 씹어보는 인동초 또는 신풀처럼 맛있는 음식은 없었다. 위에서 언급한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혼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문난 휴양지는 피어였다. 그녀는 오로지 그녀만의 시골을 선호하였다.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환자가 시골을 처음 방문한 날짜를 확실히 추정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 여동생이 출생하기 전 어느 해의 여름이었다. 환자가 그 집에서 첫 아이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녀는 무남 동료로서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었는데 동생이 출생하자 그렇지가 않았다. 동생들에 대한 질투,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은 소원, 믿을 수 없는 엄마에 대한 분노 등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로서의 대자연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낳게 한 결정인자였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따른 이 자연이 어머니라는 얘기죠. 그 어머니에게 계속 끌리는 마음이 대자연에게 끌리는 마음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자연에 관한 사랑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녀의 증상 또는 꿈이나 공상의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갈등과 그 갈등의 어렸을 적 뿌리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나타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의 지속성과 강도는 갈등 그 자체의 지속성과 강도를 반영한다. 와,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종류의 특수한 흥미나 취미가 분석 과정에서 특별한 관심이나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내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반대로 내가 주장하는 것은 단지 환자가 말하거나 행동한 것은 무엇이든지 동일한 방식으로 보라는 것, 즉 정신생활에 있어서 정신적 갈등의 양상, 기원,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분석가의 이해라는 입장에서 서서 보라는 것이다. 분석가의 추론 혹은 이해와 그가 환자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해석 사이의 관계는 제2장에서 또다시 논의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병리적인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런 현상들을 꼭 다 무슨 해석을 해주거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석가는 항상 모든 현상을 이해할 때 정신적 갈등, 갈등의 연원과 그리고 그 성질, 그리고 그 갈등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를 일관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내가 보는 어떤 증상만 그렇게 이런 타협성으로 볼 게 아니라 일상 삶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결정이나 선택이나 어떤 선호함, 이런 것들, 어떤 것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 갈등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을 같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석적인 태도는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성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나한테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갈등 구조, 그 갈등 구조 속에서 내가 타협하는 방식들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어느 한 영역에 드러나는 것이 특히 무의식의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은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 동시에 아니면 순차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다 모든 우리의 의식적인 활동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죠. 그리고 심리적인 결정론, 이 두 가지인데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전제로 봐야 된다. 이게 사이언티픽한 어프로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내가 의식적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의식의 결정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내 의식화되지 않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 속 영향을 받는데 그 무의식의 세계나 또 일부 의식화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정신적인 갈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나의 타협 형성 방식이 어느 한쪽에 병리적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삶이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게 나를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는데 일관된 입장, 일관적으로 분석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첫 장에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여기서 이해하는 것보다 이런 분석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조금 납득이 되시나요? 브렌나 얘기가? 네. 근데 그래도 뭔가 그런 그 결핍을 되게 아름답게 승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파괴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결핍에 대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나 이제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나 이런 것들로 가져갔다라는 거는 어떤 분은 중요한 예술 활동으로 승화하고 네네, 네, 어떤 깊은 영성 생활로 가기도 하고 다 다르죠. 네. 그래서 한 가지 배운 거는 이 단순한 이 사람들의 어떤 기호나 선호, 뭐 취미나 뭐 이런 그게 아니라
그 안에도 다 정신적 갈등이 숨어 있고 이제 그런 그 타협형성이 기원들이 있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타협 형성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거를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좀 넓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부분으로 어떤 내가 이것만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만나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인격체는 전반적인 어떤 이 사람의 그 삶의 타협 형성 패턴이 있는데 이게 어느 한 영역을 깊이 한다면 다른 영역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가 만나는 분들을 이해하는데 내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지 않아도 일단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되죠. 어느 한 영역에서 이분이 타협 형성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영역을 이해할 때 꼭 그렇게 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복합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갈등 구조는 비슷할 것이다. 가설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조금 더 쉽게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요점은 정신적 갈등의 이해에 관한 일관성이 있는 적용이 고유한 분석 태도의 핵심적 요소라는 것이다. 여기 일관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일관성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여러 측면들이 그 동일한 대상을 바라볼 때 동일한 분석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얘기인데 이걸 또 확대하면 이런 사람에 대한 이해 방식은 모든 사람을 이해할 때 같은 방식을 적용하라는 얘기죠. 개개인을 이해하는 방법도 되지만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고 또 나를 이해할 때도 이런 분석적인 태도를 우리가 잘 소화하면 이 분석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분석 상황, 더 나아가서는 분석적 과정 그 자체에 분석가가 기여할 수 있는 주된 결정 요인이다. 더욱이 분석적 태도의 이런 특징을 알고 그 중요성을 이해하면 우리가 때때로 분석가가 가져야 할 고유한 자세에 관해서 문헌에서 언급한 것이나 동료들로부터 들은 제안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보다 나은 입장에 서게 된다. 예컨대 페니첼은 환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의 가치를 확신하고서 환자는 항상 그의 분석가의 인간다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당한 이야기다. 그렇지만 오직 분석적 상황에 의해서 규지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분석가로서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는 것은 흔히 그런 말이 일상적으로 의미하는 바 친구로서, 조언자로서, 심지어는 좋은 의사로서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는 것과는 매우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는 그 자연스러움, 분석가로서의 자연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프로페셔널한 입장에서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일상적인 의미로 자연스럽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어떤 경우는 친구로서 혹은 조언자로서 좋은 의사로서 이분을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하고 분석가로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참 다르다는 거죠. 분석가로서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내담자에게 잠재되어 있는 정신적 갈등의 연원과 성질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신분석가로서 임무이기 때문에 이 임무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분과의 관계를 치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건 분석가로서의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석가의 인간적인 휴머니스 어떤 인간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휴머니스틱한 어떤 그런 인간적인 태도 어떤 휴머니스라고 하는 건 분석가의 인간다움 휴머니스라고 하는 것은 분석가가 가지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친절한데 자기가 분석가로서 할 일은 잘
돌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지금 분석가로서의 어떤 휴머니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린슨과 몇몇 사람들이 강조한 바 분석가는 치료자며 정신분석은 치료적 과정이며 정신분석적 상황은 치료적 상황이라고 한 것은 매우 지당한 이야기다. 구원해야 할 점은 치료자, 치료과정, 그리고 치료 상황은 모두 각기 나름대로 독특하다는 것이다. 분석가는 환자가 아무리 사소한 질문을 할지라도 예컨대 분석가의 일정에 관한 간단하고 실제적인 질문조차도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환자의 생각을 말하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쉽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속아 넘어가는. 그러니까 내담자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친절한 사람은 바로 대답해주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석적인 태도는 이분이 왜 질문을 할까? 이 질문, 특히 왜 이런 질문을 지금 이 시간에 할 것인가 한다면 내가 잘 알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 정신분석적인 기법으로는 미러잉을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거울이 돼서 이분이 질문한다고 한다면 내가 미러잉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질문하는데 나도 질문해주면 이 사람과 지금 같은 모양이 되죠. 이 사람이 공감해주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걸 미러잉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럼 나도 질문을 한다면 이분이 느낄 때는 선생님이 나하고 같네. 특히 자기애적 전이가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독특하고 잘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돼야 이 전이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선생님은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는 거 없어. 나하고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난 선생님 질문했더니 선생님이 다시 나한테 질문했어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라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과거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우리가 그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환자가 질문했을 때 그 환자에게 내가 잘못된 대답을 하지 않도록 애쓰면서 이걸 설명하려고 애를 쓰면 환자가 얘기해야 될 시간에 지금 자기가 그 시간을 다 쓰고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환자가 자기 얘기할 권리를 사기 위해서 나한테 돈을 지불하고 왔는데 그 시간을 지금 내가 활용해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한테 질문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분들은 자기 안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내가 바로 얘기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서 오히려 그쪽에 얘기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경우에 따른 사람. 근데 사실은 항상 자기 얘기는 있지만 자기 얘기 발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 한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 사람이 한 태도와 비슷한 태도로 이분을 대한다면 어쩌면 이 저항을 해소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미러잉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면 그거 자체가 공감일 수도 있다는. 그래 질문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선생님도 나한테 질문하네. 그러면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일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질문을 되돌려주면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다르긴 하죠. 다 다르긴 한데 우리가 항상 좌절이 되긴 하지만 분석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가지고 있으면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내가 타진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죠. 또한 환자가 바로 그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한 데는 무의식적 동기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믿는다면 분석가는 환자의 그런 질문을 갖고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와 같은 작업은 분석가가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정신적 갈등의 영향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환자의 사고와 행동을 통하여 가급적 충분히 그 동기가 되는 정신적 갈등의 양상과 뿌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흥미를 갖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지당한 일이다. 이런 흥미는 그런 지식이 바람직한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며
적어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가의 기대로부터 유쾌하며 그 정당성도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마찬 이 예. 부분에서는 우리가 내담자를 알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내가 내담자에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나는 치료자를 적합하지 않아요. 많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주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분의 정신적인 갈등이 무엇인가 그걸 잘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한테 있어야 되죠. 근데 내가 그 욕구가 없다고 한다면 치료자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분은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잘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 오는 불안이나 우울이나 아니면 신체화 증상, 자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 힘든 것을 당신 힘들다는 것을 그 정서적으로 조인하는 것만 가지고 일어나자. 어떤 것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치유적인 과정에 대한 이론은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어떤 분은 치료적 관계를 중심으로 큐어가 어떤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죠. 치료적 관계를 통해서 치료가 일어난다. 또 한쪽에서는 통찰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이론 쪽에서는 통찰 중심이고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에서는 치료 관계가 어떤 치유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A와 B로 볼 게 아니고 A and B로 봐야 된다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치료적인 관계가 있어야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죠. 해석이 잘 수용되려면 우선 워킹 얼라이언스 비슷하게 그래서 내담자가 충분히 자기가 수용된다는 입장이 될 때만 어떤 해석이 이분에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찰만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바른 통찰을 내가 가지고 있어 바른 추론을 통해서 바른 해석을 해준다고 해서 이분이 낫지는 않아요. 바른 해석을 이 사람이 수용할 수 있어야만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있으려면 상담자하고 관계에서 상담자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은 저 상담자 얘기 하나도 잘 믿기지 않고 저분 얘기 그냥 내가 전에 만났던 상담자한테 계속 듣던 얘기인데 이분도 똑같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난 그 얘기 들으면서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는데 하고 시큰둥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해석을 해줘도 이 사람은 그걸 가져가지가 않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아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이번에 친절한 자연스러운 치료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분에게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그 휴머니스트 속에는 프로페셔널리즘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하고 좋은 정서적인 유대를 맺어서 이분을 신뢰를 얻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치료 동맹 관계가 있어야 되지만 문제는 상담자의 통찰도 함께 있어야 된다. 통찰이 없는데 서로 관계만 좋아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담자는 가지 못하는 영역, 내담자가 알지 못하는 영역 스스로는 어떤 이분의 타협형성 속에서 자기는 어떤 부분을 통찰하여 해낼 수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갈등의 연원과 그 성질을 깊이 우리가 통찰하고 있으면 이걸 해석을 해서 주거나 그냥 컨테인만 하거나 어떻든 내가 이런 추론이나 해석을 통해서 내가 통찰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이분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어떤 면 관계 중심이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치료 관계만 이분이 낳는 것은 통찰 때문이 아니고 나하고 좋은 관계 때문에 낳는다는 쪽에 너무 기울어 버리면 상담자들이 자기 관리를 안 하고 태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 내가 지금까지 다른 분 치료했던 것처럼 난 힘든 분들을 잘 돌봐주고 있잖아. 그 방식으로 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깨쳐야 될 것은 내담자에 대한 깊은 통찰. 내가 이 통찰을 갖지 못한다면 어떠면 이 통찰이 완벽한 건 아니라 항상 가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도 스트럭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호기심이 필요하다. 내가 인터레스트가 있어야 돼. 이분의 삶에 대한 내 나름대로 관심이 없으면 이거 내가 이 통찰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통찰을 가진 분석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는 분의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특히 그 정신적인 갈등에 대해서. 이분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우리한테 온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서 왔다고 한다면, 그런 힘듦의 근원 속에 정신적인 갈등이 숨어 있다는 것은 아주 모든 경우는 공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 갈등이 있다는 건 다 아는데, 당신이 갈등이 있어? 그래라고 이렇게 그냥 제너럴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그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분을 참으로 공감해 줄 수 있고, 참으로 이분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을 돕는 방법도 나온다는 얘기죠. 이분에게 바른 통찰이 전달될 수 있으려면 우선 상담자가 바른 통찰을 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프로페셔널하게 계속해서 내담자의 갈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잘 알려고 노력하는 이 자세, 이거 자체가 분석가로서의 인간다움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러움이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다른 사람들의 자연스러움,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다 얘기하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아니에요. 프로페셔널한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치료 시작 때와 끝날 때 분석가가 환자와 악수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만일 그가 그런 일을 환자에게 청할 경우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신적 자극을 분석 상황에 끌어들이는 것이 된다. 그런데 구라파의 대륙의 경우는 만일 그가 악수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자극을 끌어들이게 된다. 행동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오직 분석가가 영국 또는 미국 사람에 대한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구라파 사람에 대한 그것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달려 있다. 똑같은 이치가 다른 일상적인 사교적 관계에도 적용된다. 어떤 나라에서는 악수가 정중함과 관습적인 공손함 이상의 것을 의미하듯이 동정과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의 표현이 그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만일 그와 같은 표현이 어느 정도 특정한 시간에 환자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환자에게 해가 될 것은 없다. 만일 그것이 때때로 그러하듯이 환자에게 많은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한 환자의 관심과 반응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분석 과정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부원해야 할 사실은 분석가가 환자를 동정하지 않거나 환자가 잘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하지 않을 때 보이는 환자의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동정심이나 호의를 보였을 때에 나타내는 환자의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분석적 태도다. 환자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사고와 행동의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가의 흥미진진한 태도이다. 네, 흥미진진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번역이 어떤 우리의 사람을 돌보는 이런 CRS하는 어떤 논문에서 쓰는 용어로는 조금 가벼운 용어 같아요. 흥미진진하다는 게 무슨 그걸 보고 있는 그런 흥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attitude of interest예요. 그 관심을 갖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갖는 거지. 마치 이게 그걸 보면서 무슨 나의 쾌락을 느끼는 그런 흥미진진함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이 뉘앙스가 너무 나한테는 굉장히 거슬리게 들어와요. 마치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을 보여주는 내가 어떤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처럼 흥미진진함에 우리가 빠진다고 한다면 이건 공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아니고 그거 자체를 마치 나의 쾌락의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 번역된 용어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큰 저항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싸움이 나면 어때요? 사람들은 싸움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뉴욕에서 자동차를 많이 타는데 어떨 땐
차가 굉장히 막혀요. 근데 왜 막히는가 보면 반대쪽 레인에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쪽 레인은 사고가 난 게 아니니까 이쪽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차들이 잘 지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 난 것을 흥미진진하게 쳐다보느라고 차들이 멈춰 있어서 실제 사고 난 것이 아니라 사고 나지 않은 차선에 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이 흥미진진함은 지금 이 책에서 찰스 브레너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attitude of interest, 관심을 가지는 태도하고는 분석적인 태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이 설명하려고 하는 이해가 되시죠? 관심과 흥미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수님은 관심으로 해석을 하신 거고, 네. 이분은 이제 흥미진진으로 하셨는데, 흥미진진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분석가 입장에서 이렇게 분석가 중심적인 어떤 그 분석가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한 어떤 이런 것처럼 조금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이 나는 흥미진진함으로 와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서로 전혀 다른 정서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나도 고통에 같이 동참하는 이런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렇게 되면. 분석가로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무엇이건 그와 같은 태도에 종속되거나 그와 같은 태도의 결과여야 한다. 예컨대 환자에게 말하기를 분석은 잠시 미뤄둡시다 하고 그에게 인생 문제의 실제적인 점들에 관해서 충고를 하고 환자의 전문 지식에 관한 것을 묻거나 상호 관심사를 토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은 어떤 것이 되었든 틀림없이 전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만일 분석가가 그것은 분석의 일부가 아니다 하면서 마치 그런 것은 분석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치부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영향을 분석에서 배제하려 한다면 환자의 전위 결정 인자를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가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환자의 소원과 갈등에 대한 비분석적 개입의 관련 정도에 달려있다. 만일 관련이 크면 당연히 분석에 대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영향이 클 것이다. 만일 관련이 적으면 그 영향은 실제적인 의미는 별로 없는지 모른다. 문제는 누구도 그런 개입의 정도가 클지 혹은 적을지 미리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그것은 원칙상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니까 분석가가 아무리 이건 분석 말고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자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게, 이게 다 분석의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난 프로페셔널 입장에서 그걸 떠나고 싶어하는 것은 내 역전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분석가가 일관된 분석적인 태도를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나 분석가가 개입하지 않은 어떤 일이 우연히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그런 일이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은 환자의 소원 및 갈등과 매우 상이한 관련을 맺고 있다. 환자의 정신생활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두 가지 사건들이 분석가에 의해서 계획되고 부추겨진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냐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만일 그가 환자를 우연히 그의 사무실 밖에서 마주쳤을 경우 그는 관습적인 면에서 적절하게 자연스러운 행동을 취해야 한다. 물론 그와 똑같은 행동을 분석가의 사무실에서 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즉 분석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자 어느 경우든지 분석가의 태도는 분석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그는 가능한 한 그런 사건에 대한 환자의 반응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그런 반응과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 환자의 정신적 갈등의 양상과 기원을 이해하는 데 1차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독자는 아마도 토론이 점차 환자의 전의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분석적 태도를 견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간파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 전의 문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토론을 뒤로 미루고자 한다. 여기서 찰스 브레너가 요약이라는 부분을 항상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쁠 때는 이 요약만 읽고 이 수업에 임하셔도 되고, 또 정리할 때도 이 요약을 보시면 다 서머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찰스 브레너는 굉장히
어떤 논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로 얘기도 하지만 그걸 딱 정확하게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 요약만 잘 소화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큰 어떤 독자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 요약을 한번 읽어보죠. 분석가 임무 중 핵심적인 부분은 환자의 병인론적, 정신적 갈등의 양상과 기원을 이해하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이런 임무에다 일관성 있게 초점을 맞추는 일이 적절한 분석 태도의 주된 요소다. 가능한 한 그것이 분석 상황에서 분석가의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 3. 이 점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갈등의 요소가 무엇인지, 그것의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신생활에 있어서 수료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불안이 증상에 수반될 경우 양자는 모두 동일한 갈등의 결과다. 증상의 불안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5. 증상, 공상, 꿈, 행동, 그리고 실제로 모든 의식적인 정신생활의 요소들은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그것들은 이드, 초자, 그리고 자아 사이의 타협을 나타낸다. 그것들은 결코 욕동, 방어, 환경적 영향 또는 속죄나 자기 처벌적 경향 중 어느 한 가지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6. 분석가가 정신적 갈등에 관한 이런 지식을 신경증적 증상이나 흔히 보는 신경증적 인격장애의 분석에 응용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결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관성의 결여가 정신증적 증상과 환자 인격의 정상적 요소의 분석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여기는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분석적인 태도는 신경증적인 환자의 경우는 분석적인 태도는 항상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어요. 보통 거기에 실패하는 경우는 없는데 사이카틱한 분들이나 정상적인 요소를 분석하는 데는 정상적인 삶의 어떤 영역을 이해하는 데는 이런 분석적인 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기서 일관성의 결여가 나타나는 경우, 일관성의 결여가 정신증적 증상과 환자 인기 정상 요소의 분석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덜 드물다예요. 더욱 드물다가 덜 드물다. 그 얘기는 가끔 일어난다. 덜어 있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원래 용어 자체가 less rare예요. less라는 것은 덜하다는 얘기고 rare하다는 아주 흔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부정의 부정이니까 말하자면 흔하지 않은 것의 부정이에요. 그래서 가끔 덜어 드러난다는 게 우리가 신경증 환자를 볼 때는 이런 분석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가능성이 높은데 사이카틱한 환자를 볼 때는 그냥 이런 분석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우리의 정상적인 우리의 정신활동을 대할 때는 이런 정신적인 갈등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보는 경우들이 우리가 그런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번역문을 볼 때 혹시 여러분들이 의문나는 것은 꼭 원문을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논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7. 그런 점에서 분석가로서 자연스럽다 또는 치료적 혹은 공감적이다라는 것은 사교적이라든가 친절하다든가 동정적이라든가 좋은 의사 혹은 좋은 부모와 같다는 말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환자에 대한 자신의 의무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의무란 첫 단계로서 환자의 정신적 갈등의 양상과 기원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단하면 넓은 의미로는 그런 갈등에 관한 이론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가능한 한 충분히 환자의 갈등을 알아내는 작업에 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폭넓게 썼죠.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 it means being guided by one's knowledge of such conflicts in general. 그래 정신적 갈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여러분이 할 필요가 있다. 그 정신적 갈등에 대한 지금 우리 공부한 내용, 이런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nd by one's devotion to the task of learning as much as possible about one's patient's
complex in particular. 근데 일반적으로 갈등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습득하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임상에서는 이 사람에게 독특하게 드러나는 이분만의 갈등 구조를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구체적이고 특수한 이런 갈등을 가능한 한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분석가로서의 역할을 잘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갈등 구조를 잘 이해하려면 갈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신분석적인 이론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 이론의 공부와 실제 임상 현상 속에서 그 이론을 적용해서 분석을 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 중에 첫 번째 것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수행했어요. 오늘 마지막 끝나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잠깐 나누고 우리 잠깐 쉬죠. 이번 마지막 오늘 남선생님 읽어주신 이런 과정, 이 챕터를 통해서 느낀 게, 늘 저도 부족했던 질문에 예전에 기억이 나던데 그 어떤 자기애적인 그런 환자가 제가 이랬던 게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반하는 질문을 드리니까 굉장히 당황해하는 제가 오히려 던진 질문을 그분의 질문에 제가 받아서 질문을 던지니까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본 기억이 지금 다시 떠오르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항상 그런 이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는 답을 그냥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데서 다시 반해서 미러링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이런 부분에서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에 대해서 환자로 하여금 그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네. 아주 중요한 체험이시죠. 그러니까 경우에서는 이게 강한 디펜스일 수도 있지만 네. 또 어떤 분은 자기 할 얘기를 준비하고 있는데도 차마 얘기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선생님의 기회를 준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저의 경우는 자기가 질문해놓고 제가 이제 질문을 선생님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렇게 자기 하길래 그래 너는 뭐 했니? 이렇게 너는 뭐 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술술술술술술 뭐 어떻게 했고요? 뭐 누구 만나서 뭐 했고요? 옛날 어떤 선생님이 밥 사줬고요? 막 저한테 질문한 거는 궁금해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 얘기 하고 싶어서 했더라고요. 자기 얘기 하고 싶은 소망이시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걸 우리가 그 큐를 못 읽어내면 내가 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지루해서 근데 지루하다는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굉장히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사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단초를 열어달라는 얘기인데 내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분도 굉장히 자기애적이고 그런 면에서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지시하려고 하고 얘도 실은 엄청 자기애적인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좀 양상은 좀 다르긴 한데 똑같이 그런 자기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항을 해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게 되지 않아서 지금 저 준비 안 된 선생님이 좀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내 얘기를 좀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이 질문한다고 해서 덜컥 거의 베이트라고 그러죠. 미끼를 그냥 바로 물고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이 스스로를 표현할 기회를 우리가 박탈해버리는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다시 나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이분 스스로가 자기를 표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둬야 되겠죠.